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덜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마저 하고 이번 주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역발전론을 다루면서 그 상도적 계급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오버해서 여러분을 한 6시 5분까지 붙잡아 놨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어떤 도시 또는 공간적으로 다른 곳과 구분되는 그런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요소로서 3T, 3T, 세 가지 T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테크놀로지, 탤런트, 그리고 이제 톨러런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미국 주요 도시의 하이텍 지수와 게이 지수, 보헤미안 지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게이 지수는 주민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보헤미안 지수는 보헤미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의 거주민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성애자와 보헤미안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이텍 지수하고 게이 지수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보헤미안 지수와 하이텍 지수 사이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헤미안이라는 거는 이게 보헤미아라는 데가 지금 아마 체코라는 나라에 속한 지역일 텐데 이제 이 지역에서 집시라고 일컬어지는 종합예술, 여러 분야 예술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집단들이 생겨난 그런 지역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헤미안 또는 집시 이런 인간 집단은 거의 없어졌지만 대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원래 집시가 아닌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보통 예술가를 말합니다. 보헤미안은 굉장히 아름다움, 멋,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예술적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통상 국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질서와 규율을 가진 조직에 속해 있기를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그러면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헤미안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보면 작가, 소설가, 시인, 수필가 다 포함되죠. 디자이너,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인, 작곡가, 또는 연주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멋있게 트럼펫을 또는 색소폰을 연주하는 그런 밤무대의 가수, 이런 게 생각나죠? 그 다음에 연기자, 배우, 탤런트, 요즘 여러분들이 가수 B, 이런 사람은 음악인에 속하고요. 요즘 연기자 중에는 누가 인기가 있나요? 요새 베토벤 바이러스가 굉장히 뜬다는데, 그 강마의 역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 다
연기자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뭐 영화 감독, 뭐 등등 기타 여러 분야의 어떤 예술 감독, 공예가, 화가, 조각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현대적 아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이제 예술 장르의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용인, 우리 발레리나 강수진 씨, 뭐 예를 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직업군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런 직업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스타들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은 최소한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요. 진짜 이분들은 속박을 좀 싫어하죠. 예, 자유를 추구하고. 그래서 보통 사회의 도덕 기준으로 보면 좀 뭐 탄압을 많이 받았죠, 옛날부터. 되게 이런 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또는 뭐 일제시대 또는 해방 이후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광대, 그죠? 광대 뭐 이렇게 일컬어지거나 뭐 기생, 예, 그 다음에 뭐 독쟁이, 예, 공예가는 옛날에 독쟁이, 여기 말로 독재이라고 불렀죠. 예, 항아리 만들고 뭐 도자기 굽고 하던 전부 조선시대로 치면 뭐랄까요, 중인, 잘해봐야 중인, 천민에 속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죠. 예, 이제 이분들이 대중 스타고 여기 성공하면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조앤 롤링 같은 사람, 지난주에 어느 학생이 질문지에 썼던데 질문을 했죠. 조앤 롤링이 1년에 버는 돈이 삼성전자 전체가 버는 순수익보다 더 많다.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이 분야는 과거에 천대받고 예, 어떤 돈 많은 어느 신분이 높은 그런 계급에 종속되어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굉장히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했고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산출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지역의 거주민 가운데 이 보헤미안에 속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하이텍 지수와 게이 지수만큼이나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의 경험적인 데이터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 예, 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독창적인 그런 경제지리학적인 해석의 힘을 빌어서 소위 3T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각광받는 가설로 등장을 했죠. 이것은 가설입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특히 이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자연법칙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 이런 것이고 과학적 엄밀성을 갖출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필 왜 이 게이 지수가 높은 지역,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지역이 하이텍 지수가 높으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하이테크놀로지를 자기의 지성, 지식 또는 육체 속에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국민 일반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와 보헤미안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몰려 산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즐겨 거주할 만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플로리다 교수가 창조 계급으로 분류한 직업 집단을 한번 보시면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플로리다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 노동력의 약 30% 정도가 이 사람이 분류하는 창조적 계급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창조적 계급으로 분류해서
예시한 직업들을 한번 소개를 하면 우선 핵심 집단이 있습니다. 창조적 계급의 핵심 집단. 여기에 이제 보헤미안들이 들어있죠.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연기자, 연예인, 건축가, 아니다. 예, 연예인,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비소설 작가입니다. 편집인, 작곡가 등 문화인, 연구원, 기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자 등 여론 주도자. 여기가 되게 창조적 계급의 이 핵심 집단으로 꼽는 직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창조적 계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집단으로 보는 대표적인 직업이 하이테크 부문 종사자, 그 다음에 금융서비스, 법률,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는 전문인들이죠. 비즈니스맨, 우먼, 하여튼 경영인,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창조적 전문 직업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 대개 미국 노동력의 30%에 해당한다는 것이 플로리다 교수의 미국 노동력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훨씬 낮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계청에서 나온 그 평소 취업자, 그러니까 인력 실태 조사표를 우리가 함께 봤던 기억이 나시죠? 거기 보면 금융, 뭐 이런 보건, 건강 서비스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3%대, 2%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분야 그래가지고 그건 뭐 2%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이 창조적 계급으로 분류한 이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의 아마 반도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로리다 교수는 이것이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비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사람이 원래 창조적인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창조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기회, 그리고 성장하면서 발전의 기회, 또 직업 선택을 어느 분야에 하느냐, 그 뒤에 직업 활동을 하는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계급을 구분할 때는 항상 따르는 것이 그러한 비판이죠. 일종의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입니다. 되게 이제 근데 이런 핵심 집단 또는 뭐 창조적 계급에 속한 사람이 어째서 게이 지수나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곳에 사느냐? 이것은 이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요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 동일한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관용, 톨러런스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대구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석 패러다임이랄까요? 이와 같은 경제발전론
이 스킴에 비춰보면 대구는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기를 계획하고 있거나 원하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솔직히 창조적 계급이 되고자 하는 사람 숫자가 매우 적군요. 자, 손 들고 있으세요. 예, 손 들고 계속 있어 보세요. 이 중에서 앞으로 대구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속 손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내려보세요. 예, 몇 사람 안 되죠? 예, 됐습니다. 자, 내려도 됩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이제 이런 일에 종사하고 싶은데 대구에 안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런 분야의 일을 발견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없어요, 별로, 대구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 그러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대구에서 창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규정하는 거죠. 저러한 분야에 속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객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런 분야에서 기업을 만들고 싶고, 뭐 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대구를 다 떠나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저 일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순환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대구가 지금 문화도시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이시아폴리스 광고를 하는데 서울수도 라디오 광고를 해요. 문화수도 대구는 왜 안 됩니까? 광고를 하는데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것이 대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만약 모든 곳에 저러한 기회가 널려 있다 하더라도 대구에는 잘 안 있을 거다. 안 있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대개 보헤미안, 요새는 보보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주아 보헤미안스. 보헤미안들이 옛날에는 천민에 속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 보보스라는 게 부르주아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는 가난한 가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보헤미안스라 그래서 이제 보보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동일한 취업의 기회가 있을 경우에 대구보다는 서울 또는 인천, 심지어 부산을 택하느냐? 그것은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 이외에.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여러 요인이 있고, 그것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관용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밤문화라고 그럽니다. 밤문화. 그러니까 퇴근 후에 뭘 하고 지내느냐? 퇴근 후에.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연장이 있는 곳, 예컨대 수성 아트피아나 이런 큰 규모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이 있고요. 고양시 같은 데 가면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서 3,000석짜리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커다란 문화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작고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한꺼번에 결집해 있는 곳이 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꼭 원하는 재즈바가 있는 곳을 택하게 되죠. 예컨대 브로드웨이 같은 곳을 보면 여러 번 가본 건 아니지만 하루 뒷골목을 순찰해 보니까 거기 맘마미아 같은 그런 대형 공연을 하는 극장들도 여러 곳이 있죠.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거리입니다. 브로드웨이는 길도 삐뚤삐뚤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삐뚤삐뚤하고 거리도 정신없이 간판들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온갖 색깔과 온갖 모양을 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을 떠들면서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와 같이 정신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낮에 보면 별거 아닌데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멋있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곳이죠. 그런 큰 공연장과 더불어서 온갖 종류의 술집, 레스토랑, 식당, 무슨 서점, 등등 이런 것들이 거기 다 결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요커들이 뉴욕을 못 다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죠. 대구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재즈를 즐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재즈바가 있나요? 서울 가면 홍대 앞에 많이 있죠.
신촌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 한계 생산력 곡선, 또는 자본의 한계 생산력 곡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도 없는 시대이고, 또는 국가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적어도 대구시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개 두 가지 길이 있다. 여러분 참고자료 제시한 데 보면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참고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강의에서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만 마지막으로 잠깐 다루고 그리고 이번 주에 원래 주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 광역시는 공간적으로 더 확장될 여지가 없는 도시죠. 예, 대구시의 경계선을 한 발짝만 나가면 거긴 전부 경상북도입니다. 그죠? 대구는 경상북도에 의해서 완전 포위되어 있는 도시죠. 공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 직할시, 이렇게 대구 직할시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 100만에 거의 육박한 곳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이런 데들이 거의 90만 이쪽 저쪽 내지 100만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어느 곳도 국가에서 지금 광역시로 분리해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묘한 의사결정이었는데요. 경북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대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 지역의 GRDP 표를 볼 때 울산이 빠져나가니까 경남이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죠.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대구와 경북 사이에 벌써 한 20수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대구가 직할시로 됐을 때, 지금 광역시라고 하지만, 이 대구시는 공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대구 경북권에서는 경북 지역에 들어설 뿐이지 대구에는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집값도 땅값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의 GRDP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대구 사람이 잘 살 수는 있겠죠. 생산시설은 경북에 두고 이 생산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생산은 별 볼 일 없지만 소득과 지출 수준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대구시가 좋게 대구시를 볼 때 첫 번째 코스는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클러스터죠. 지금 다행스럽게 수성구에서 영천 쪽으로 이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지난해 지정되었던 경제자유구역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구 경북에서는 이 땅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와 경북이 별개의 모든 통계, 그 지역의 의사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고 다시 한번 여기 전체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새롭게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그런 경제성장의 단일 단위로서 가는 길. 예. 이렇게 갈 때 클러스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송이.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 있고 다른 공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포도송이처럼 뭉쳐 있는 거. 이게 이제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옛날 같은 단순 조립, 제작 이런 산업에서 지금 고부가가치의 하이텍 산업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업 사이의 상호연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주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 클러스터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산업체들이 있으면서 이른바 산학협동, 그 연구와 산업
연구와 개발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한꺼번에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병원이 있으면 병원이 없이는 신약을 개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임상, 이런 것들은 병원과 결합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나 신약을 개발하는 또는 뭐 메디컬 벤처 이런 것을 하는 기업들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있는 근처에 입지를 잡는 것이 무척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유통, 물류, 그리고 산학협동 모든 점에서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별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연관 산업 분야들끼리 공간적으로 인접한 곳에 모아두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도모해가는 전략이 산업 클러스터 전략입니다. 역시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제도학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경제 이론에서 아주 추상적으로 경제 발전 모델을 생각하는 데에서 이처럼 경로 의존적이고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산업 발전 전략을 연구한 그런 이제 결과로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클러스터들을 대구 경북 지역의 곳곳에 만들어가면서 대구가 이 대구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클러스터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것이 이제 대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 아마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이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길은 그냥 매력 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매력 도시. 예. 생산 시설이 없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의 GRDP가 낮으면 어때? 대구시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는 발전 경로를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코스가 지난주 강의의 주제와 매우 연관되어 있는 길인데요. 근데 여러분 동성로 자유로 지금 자유극장이 지금도 있나요? 자유극장이 없어졌죠. 거기 무슨 아트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면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자유극장 근처였습니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근처도 물론 사람이 많았고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유일하게 1년 중에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1년 365일 중에 유일하게 통금이 없는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던데 성 니클라우스인가 뭐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 생일 전야가 통금이 없는 날이 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통금이 없었어요. 그날은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무작정 시내로 나갔습니다. 통금이 없는 신기한 날이니까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유극장 그 시장은 아직도 있죠. 옛날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이 땅에 잘 닿지를 않고 몸이 둥둥 떠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구는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죠. 이제 지금 그 일대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옷가게, 화장품 가게, 미장원, 식당, 뭐 좀 후미진 데는 PC방, 뭐 대체로 그렇죠. 당구장,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있는 자리에 예컨대 무슨 리니지나 이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생산시설은 거의 전혀 없는 도시.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보헤미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직업 집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그 사람들이 저기에서 자기의 작은 업체들을 만들어서 즐겁게 놀아가면서 살아가는 도시. 이것이 되는 것도 하나의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쪽으로 갈지는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전망이 그닥 밝지 않은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밝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구 경북 지역의 거주자들이 낯선 것을 싫어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예. 낯선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튀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니 까불다 죽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구에도 부자들이 많은데요. 대구는 외제 명품 화장품이나 옷, 자동차의 테스트베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진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근데 안 팔리죠. 예. 근데 대구 사람들이 안 사냐 하면 삽니다. 사는데 잘 안 사죠. 여기서는 보기만 하고 KTX 타고 서울 가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구입한다고 그래요. 왜? 여기서 사면 소문이 나니까. 예. 어느 집 며느리가 루이비통 신제품 핸드백을 사갔다 소문이 빤하게 소문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선배가 말하기를 대구에는 한정식 집이 전부 표준화되어 있다. 10,000원, 15,000원, 20,000원 반찬도 다 거기서 거기고 맛도 다 비슷비슷하다. 약간의 퓨전 한정식 집밖에 없다. 서울 같은 곳에는 굉장히 특이한 한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대구에서는 10만원짜리 한정식은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근데 누가 거기 가서 손님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었다. 며칠 후에 선배 만났는데 자네 뭐 그거 가서 밥 먹었다며. 예, 많이 컸네. 예. 그래서 그런 집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보보스나 이제 보헤미안 또는 뭐 이런 창조적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강고한 연대, 강한 귀속을 요구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느슨한 연대, 일정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한 사생활, 그리고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는 너그러움. 왜냐? 되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플로리다 교수의 스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주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진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발전이라는 아주 재미없는, 어찌 보면 자연법칙처럼 무미건조해 보이던 테마를 문화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그런 가설 또는 이론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 클러스터 정책은 참여정부 때 막 추진하다가 그것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왔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죠. 이 얘기가. 예, 한 5년 추진되다가 대개 10년, 20년 가야 성과가 나는 일인데 지금 다 중단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죠. 예, 클러스터 얘기는 2003년, 2004년도에 몹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도 좀 지난주 못한 보충 설명을 하고요. 오늘 테마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기 초에 외부 효과, 공공재, 그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서 나타나는 비경합성 또는 비배제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참 다뤘죠. 그때 자연 독점. 그것을 여러분이 좀 다시 좀 떠올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번째 강의인데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다뤘던 주제를 잠깐 환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얘기를 다시 하죠.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그죠? 퍼블릭 엔터프라이즈라고도 하고요. 또는 퍼블릭 오너십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넓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사업, 모든 일이 아니고 모든 사업, 이것이 이제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좁게 보면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제일 좁게 또 현실적으로 규정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이 민간처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공기업이죠. 여러분, 국가는 경제적으로 보면 공공재의 공급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습니다. 그죠? 사유재, private goods 해당하는 건 시장에서 민간 기업과 소비자들이 알아서 다 생산하고 거래하고 소비합니다. 그러나 외부 효과, 소위 말하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내버려두면 아무도 공급하려 하지 않는 것, 이런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공급을 하고 그 생산 비용은 조세로 충당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국가가 하는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것은 치안이라든가 또는 국방 서비스라든가 또는 도로, 뭐 이런 아주 외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 이거 경우는 세금으로 비용을 조달하지만 국민이 받는 서비스와 그 사람이 낸 세금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죠? 내가 도로를 걸어가면 분명히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를 소비하는 건데 이 대가로 내가 얼마를 내는 게 아니죠. 고속도로를 예외로 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골목길, 그런 거, 이 학교 안에 있는 길, 그렇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길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신고를 할 때 경찰차가 왔다고 해서 돈을 내지는 않죠. 그렇지만 돈을 냈습니다. 어떤 형태로? 부가가치세, 유류세, 뭐 여러분 아직 소득세는 안 냅니다만, 또는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득세, 재산세 이런 형식으로 돈은 다 냈어요. 그러니까 돈 내는 거하고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1대1 대응 관계가 없습니다. 치안 요금을 얼마 내고 국방 요금을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돈 벌면 또는 소비를 하면 그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하면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기업입니다. 국가가 경영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꼭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를 주면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내야죠. 차이를 알겠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사업과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인 사업과 공기업의 차이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참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다른 사기업이나 어떤 민간 공급자들이 돈을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것처럼 공기업도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경영을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원천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농담 하나 할까요? 미리 신고하고. 제가 전에 선거를 할 때 수성일가 어디 학교 문방구에서 어떤 아주머니라고 마주쳐서 아무개입니다, 저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주머니 저 작년에 세금을 얼마 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세금을 내셨냐고 물어봤더니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혹시 종부세를 내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구에는 종부세 내는 주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낸다고 그래서 그럼 소득세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그런 것도 안 냈대요. 혹시 사업소득세 내셨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세금을 내셔서 주민세를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세,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됩니다만, 소득세 할 주민세를 내셨나요? 그러니까 소득세 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또 추가적으로 내는 게 소득세 할 주민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런 것도 모르겠대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죠. 갑종 근로소득세를. 따라서 주민세도 소득세 할 주민세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약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여서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당연히 소득세 할 주민세도 안 내겠죠. 그러고 나서 주민세가 남습니다. 5,000원 1년에. 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퍼캐피타 가족당 징수하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한 사람당 5,000원씩의 주민세를 징수하죠. 이런 걸로 청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여기 사는데 자치단체의 비용을 우리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은 빈부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5,000원씩. 옛날부터 5,000원씩입니다. 그거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정권 때, 지지난 정권 때 한나라당이 할 때도 5,000원이었는데 안 올렸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 아주머니가 약간 머쓱하셨는지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 무슨 세금이 올랐습니까? 수도세, 전기세. 수도세,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죠. 그것은 수자원공사나 또는 뭐 도시의 상수도 사업소 또는 이제 그 한국전력, 여기에서 자기가 전기를 쓰고 수도를 쓴 만큼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요금이죠. 수도요금, 전기요금인데 되게 국가가 하다 보니까 수도세, 전기세, 그건 좀 많이 올랐죠.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우리가 보통 세금, 공기업, 국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세금 폭탄에 붕괴하셔가지고 야당을 찍으셨을 텐데 요즘 참 곤란하시겠죠. 직접 세를 내지 않는 분들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감세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바마 당선자가 낸 조세 공약을 보면 상위 5%, 그러니까 고소득층 상위 5%에 대해서 증세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좀씩 감세한다. 이게 이제 조세 공약입니다. 놀랍게도 상위 5%에 속하는 유권자층이 오바마에게 6%나 더 준 것으로, 오바마 당선자가 평균 5%를 이겼는데요. 득표율이. 이제 그 언론사에서 분류한 다섯 단계의 소득계층별 득표를 보면 출구조사에서 최고 소득층에서 6%를 이긴 것으로 나온 걸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무척 놀라운 일이죠. 미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미국의 고소득층들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더 재밌는 현상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블리스 어블리주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더 해도 괜찮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잡담이고요. 공기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종류에는 국가공기업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이게 어떤 기업인지 다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기업을 갖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도 공기업이고요. 주차비 받는 거, 길거리 주차장에. 또는 뭐 서울시에 있는 SH공사, 그런 것도 다 지방공기업이고, 상하수도 사업본부나 혹은 메트로, 대구도 지하철이 있죠. 대구 지하철공사, 전부 다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고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들입니다. 세 번째가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주식회사처럼 법인인데 좀 특수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가 운영 책임을 맡는 특수법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주택공사, 석탄공사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고요. 민영화는 뭐냐? 민영화는 국가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국가의 경영권을 국가가 경영해서 손을 떼도록 만드는 게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는 프리바티제이션입니다. 엄밀하게 번역하면 사유화죠. 그러니까 public ownership을 private ownership으로, public enterprise를 private enterprise로 바꿔주는 게 민영화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번역하면 사유화라고 해야 맞는데, 국가 걸 사유화한다 이러면
도덕적으로 좀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사유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용어를 민영화로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누구나 다 민영화로 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같은 데서는 사유화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발생해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가치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화라는 단어는 그닥 좋은 가치평가를 싣고 있지 않은 단어 또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유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민영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매각입니다. 지분 또는 주식을 민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죠. 예, 간단합니다. 그냥 내다 팔면 그 주식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경영권을 장악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경영위탁입니다. 소유권은 국가에 그냥 있는데 민간의 경영권을 파는 거죠. 예컨대 경부선 고속도로를 팔면 운영권을 팔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경부선과 영동선을 30년 동안 운영할 권리를 팔게 되면 현재 가치가 한 12조 원 정도면 공정한 거래가 아닐까.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이걸 사려고 그랬는데 못 샀습니다.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면 국민연금공단은 한 6%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30년 동안 올릴 수 있고요. 30년 후에는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조 원 내지 12조 원을 받으면 정부는 갚을 필요가 없죠, 이 돈은. 이것은 이제 집 임대 놓을 때 사글세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세는 나중에 돈 돌려줘야 되지만 사글세는 주인이 그냥 써버려도 되죠. 안 돌려줘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글세로 30년 동안 경부선과 영동선을 운영권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수해서 관리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게 되겠죠. 또는 경영은 또 도로공사에 그냥 위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걸 주식회사로 만들게 되면 사장 임명은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못하고 복지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그 당시에 안 팔려고 협조를 안 해줬는데요. 그 돈 받아서 뭐 하느냐? 우리 상주에서 영덕까지 가는 육수고속도로 이런 거 돈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건설 지체되고 있는 곳에 돈을 쓰면 또 도로공사는 또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잘 안 됐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더라? 경영위탁. 근데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위탁을 하면 경영권을 팔면 민간 위탁은 아니죠. 같은 공공기관끼리 거래하는 거라. 그건 이제 성격이 안 변하지만 뭐 삼성전자에 판다든가 또는 뭐 하나그룹에 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민간 경영위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요. 이 원래 공기업이 아닌데 공기업처럼 이야기되는 게 이제 공적 자금 투입 기업입니다. 이게 그 전에 대우건설을 팔았는데 하나그룹이 인수했죠. 34,000원까지 주식값이 34,000원까지 안 오르면 내년 한 이맘때까지 그러면 34,000원에 하나그룹이 주식을 다 되사주기로 풋백 옵션을 체결하고 이제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저걸 샀습니다. 돈을 빌려서. 근데 지금 주식값이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한 4배까지 오르지 않으면 하나그룹은 약 4조 원 이상의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대우건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옛날에 현대전자입니다. IMF 나고 나서 도산해가지고 국가에서 돈 집어넣어갖고 회생시켰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우조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 수십 개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이 있고 50% 이상의 주식을 국가가
가지고 있죠.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을 다시 이제 민간에 매각하는 거, 이것도 이제 민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여러분이 분리해서, 이건 특수한 사정 때문에 생긴 거죠. 요즘 미국에서 투자은행들을 국가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공적자금 집어넣고 대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식의 뭐 76% 이렇게 이것을 국가가 가져가는 식으로, 말하자면 은행을 국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파산 상태에 빠져 있는 민간은행에 국가가 돈을 집어넣어서 경영권의 3분의 2 이상을 국가가 획득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을 다시 국유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기업은 국유화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그와 비슷한 조항들이 있죠. 지금 상황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IMF 때 우리도 제1은행 같은 거, 외환은행 같은 거 다시 국유화할 수 있었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죠? 그때 국민연금기금에서 사도 되고 얼마든지 국가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IMF에서 돈 꺼주면서 의무조항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먹튀다 뭐다 싸게 사가지고 단기 차익 챙기고 론스타가 뭐 외환은행 빠져나간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죠. 정작 남들한테는 국가가 매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지금 저거 나라에서 불나니까 전부 다 은행을 국유화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왕입니다. 뭐 논리가 필요 없죠. 공기업에는 여러 가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표를 보면서 한번,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도사로 잠깐, 나서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 이제 사유화에서 민영화를 거쳐서 선진화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민영화도 좀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는데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 계획 두 가지 문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이거 표지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안. 말이 아니지만 확정된 겁니다. 발표할 때. 2008년 8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다음. 목차 한번 보시죠. 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이 어떠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선진화를 추진할 거냐? 그 밑에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면 방향은 어찌 되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공무원들끼리 하는 얘기고요. 대개, 정부의 공문서는 저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배경, 현황과 문제점, 추진의 원칙,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뭐 다 좋은 말입니다. 활기찬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능동적 개방 등의 3대 과제를 실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뭐 늘 하는 얘기고요. 공공부문 선진화의 핵심입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이건 끝났죠? 이거 끝났습니다. 정보통신부도 없애고 기획예산처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요게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에서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자, 현황과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어느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가 다 나와 있죠. 총수는 305개. 이건 공기업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은 338조 원, 종사자는 26만 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이냐? 다 사업 예산이냐? 물론 생각하면 정부 예산처럼 돈을 다 쓰는 거냐? 그렇지 않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부 예산보다 거의 1.5배 정도 많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와, 공공기관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예,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기관 수는 305개, 26만 명. 여기 이제 분류를 보십시오.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이게 시장형, 준시장형은 뭐 하여튼 시장형입니다. 이게 그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물건이나 서비스 팔고 돈 받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24개 정도 되고, 예산은 압도적이죠, 이게. 그냥 한국전력, 토지공사 뭐 등등. 토지공사는 여기 안 들어간. 준정부기관 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데 위탁해서 집행하는 거. 이게 이제 특수법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래 정부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하는 거. 이미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민간 위탁은 아닙니다, 이게. 특수법인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기금관리형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업은 아닌데 공공기관인 거.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런 게 산재보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런 게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올려보시죠. 이게 이제 GDP 대비 공공기관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 많아 보이죠? 저것은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원래 GDP는 부가가치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된 새로운 가치, 부가가치의 총합이 GDP입니다. 이것은 거래량과는 다른 것이죠. 예, 삼성전자 매출이 예컨대 100조 원이다. 그건 부가가치가 아니죠. 매출이죠.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덧붙인 가치이기 때문에 최종 판매 수입에서 중간에 원자재 사오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순전히 투자자의 이익, 투자자의 배당금, 그러니까 기업의 순이익으로 남은 거, 그 다음에 인건비, 그게 부가가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GDP는 부가가치고 예산은 적어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매출에 준하는 수준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GDP 대비 이 정부 지출의 비중이 26%, 27%그 정도 수준인데 정부 빼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쓰면 합치면 60% 되게요.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이 GDP 대비 공공기관 예산을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욕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보실 때 잘 보시라고. 신문에 이런 거 나면 되게 공기업 사유화를 이제 찬성하는 언론에서는 이런 걸 키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인력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느냐. 0.84%, 1% 미만이다가 2005년도 이후에 약 1%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별거 아니죠? 인력이 1%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 2%,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는. 그리고 여기 이윤을 남기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철도공사 민영화. 철도공사가 옛날에 철도청이었거든요. 정부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사라는 법인 형태로 옮겨서 철도청 공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원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은 민영화의 중간 단계로서 정부기관에서 공사, 그 다음에 기업, 이 순서인데 중간 형태의 공사로 많이 옮겨가면서 이렇게 늘은 겁니다. 뭐 지난 정부가 갑자기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이쪽에다가는 GDP 대비 비율을 써놓고 이쪽에서는 1%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쪽은 30%가 여기 와 있고. 단지 비주얼한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이렇게 깔리겠죠? 안 보입니다, 이게.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넘깁시다. 문제점. 여기 타당한 게 많아요. 방만하다.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저끼리 돈은 많이 나눠 가진다. 이런 문제가 있죠. 임금비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보다 높았다. 뭐 등등의 뭐 복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중개회사에서 배우자 직업 선호순위 조사한 걸 보면 한때 공무원이 1등이고 공기업 직원이 2등이었는데 요즘은 공기업 직원이 1등이고 공무원이 2등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여성 직업 중에는 교사가 1등으로 나옵니다. 다 공공 분야죠?
좀 문제가 있죠. 어느 한 사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사 이것이 배우자 직업 중에서 선호 1순위가 된 사회라는 것은 민간의 경쟁력 또는 활력이 매우 떨어진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박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평가가 난 거죠. 예,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사 이런 것이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예, 시장에서 평가가 끝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더 이상 박봉이다 뭐 일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공공기관 노조나 또는 정교조에서는 그 얘기 계속하고 있죠. 아무도 믿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민간과 경합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거고요. 민간과 경합하는 공기업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 민간과 경합하는 공기업은 거의 다 이미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놨고요. 유사정보기관 이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처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산하기관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부처를 통폐합하고 나니까 당연히 각 부처에 있던 산하기관들의 통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타당한 지적이고요. 다음. 자, 여기 이제 분류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더 올려보죠. 자, 시장형이 어떤 게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시장형. 가스, 전력, 인천공항,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포함한 공항공사, 부산, 인천의 항만공사입니다. 이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관들이죠, 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관들입니다. 전부, 예, 공항 이용료, 뭐,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경영 주체가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준시장형. 조폐공사, 돈 찍는 곳입니다. 돈 찍는 곳. 어디 있더라, 이게 조폐공사가? 지금 대구대학교, 그죠? 대구대학교 캠퍼스, 영남대학교인가요? 대구대학교인가? 그것도 캠퍼스 구석에 가면 이게 하나 와 있어요, 대구에도. 관광공사, 그 다음에 방송광고공사, 코바코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사회. 대구는 경마장이 없는데, 예, 과천하고 제주도에 가면 경마장이 있죠. 마사회는 이렇게 말이 뛰는 거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 이게 참 코미디인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 농림부 사이에 오랜 기간 마사회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이것은 관광 전형적인 문화관광산업, 레저산업인데 우리가 가져야지. 그래야 마사회장을 복지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죠. 물론 마사회장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합니다. 청와대에서. 워낙 현금을 많이 만지는 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마사회만큼 현금을 매일매일 많이 만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돈 세탁하기 최고 좋은 데가 마사회입니다. 경마장입니다. 네. 뇌물 받은 수표 가지고 가가지고 적당히 있어도 안 하고 거기서 현금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곳이 경마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사회 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고 봐야 돼요. 요새 누가 임명됐죠? 예, 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진 분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참여정부 때도 예, 공천 탈락한 분이 마사회장을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접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5만 원 잃고 왔는데 샀다가. 근데 농림부에서는 이것이 말이 뛰는 거기 때문에 예, 말은 농림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싸움 끝에 결국 농림부는 가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래도 좀 폼나고 돈 되는 거 많지 않냐 이래서 예, DJ 정부 때 그 논쟁이 한참 되다가 결국은 농림부에서 마사회를 가지고 갔죠. 예.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밑에는 또 장관들이 좀 넣을 수 있거든요. 예. 명절 되면 선물도 좋은 거 오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이거 엄청 큰 데죠. 지역난방공사. 예. 이거 각 권역별로 보면 발전 폐열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뭐 온갖 그래서 이 난방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산재의료 관련 이건 뭐 토지공사, 주택공사, 주택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뭐 감정원, 수자원공사 여기 있네요. 철도공사, 도로공사,
굉장히 큰 데들이 여기 다 있죠. 시장형, 준시장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공기업은 여기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예산도 거의 다 여기 몰려 있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밑에는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가 문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저 기업들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을까? 예,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죠. 잘 대답하는 학생은 가점을 드릴게요. 예, 저 기업들 중에, 저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24개 중에 외부 효과 때문이다. 강력한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가 안 하면 공급이 안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어느 걸까? 제일 빨리 발견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수자원공사. 또 있을까요? 계속. 하나. 예, 하나 발견했어요. 또.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하나 했습니다. 예. 도로공사, 예. 예, 일단, 예, 두 개가 가장 확실한 예입니다. 잘 찾았네요. 꼭 조교에게, 예, 관등성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인데요, 물관리. 물관리인데 수자원은 일종의 공유자산이죠. 공유재산이고 자산이고 동시에 외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우리 공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수질이 자꾸 오염되는데 수질을 정화해봤자 자기가 5천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전 재산이 100조 원이 있다고 칩시다. 100조 원을 다 틀어넣어서 4대강 수질을 정화했어요. 이익은 5천만 명이 똑같이 보죠. 아주 강력한 외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서는 돈을 벌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 공급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수회사는 나타나죠. 생수회사는. 물이 더러우니까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생수 장사는 엄청 잘 될 겁니다. 예, 모든 국민이 다 값비싼 생수를 마셔야 되고 집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고 정수기 회사도 잘 되겠죠. 수자원공사가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독점 기업이죠. 저것은 자연 독점은 아니고 강력한 외부 효과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예외로 한다면.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고속도로밖에 없는데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제는 제일 위에 것만 보지 말고 여기 다 좀 설명하고 갑시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기금관리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고요. 문화예술위원회는 예,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진흥기금 포함되어 있죠? 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전부 이런 겁니다. 수보, 이건 뭐지 수보는? 수보는 뭔지 모르겠고 수보가 뭔지 모르겠네요. 자기들은 다 아나 봐. 예, 수보가 뭔지는 다음에 누가 인터넷 검색해보고 와서 꼭 알려주세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 여기는 산재보험 관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전부 이제 보험회사들이고, 주택금융공사. 여기도 이제 서민주택 공급 관련해서 뭐 보증하고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이 진흥원,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가 다 무언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저도 이름을 잘 우리나라의 기금이 한 70여 개 넘어갈 겁니다, 아마. 각 부처마다 몇 개씩의 기금이 전부 다 있는데요. 하여튼 뭔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기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예금보험공사네요, 그죠? 예. 기본은 기술신용보전기금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이건 신용보전기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수보는 수협과 관련이 있을래나? 수출보험기금. 예. 그거 같네요. 예, 수보. 수출보험기금. 예, 수출기업들이 사고당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 보험 들어주는 예, 수출보험기금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을 완전히
관리하는 데가 여기라면 국가가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분야. 그런 겁니다. 대학 교수님들한테 이게 돈 주는 데죠. 학술진흥재단. 제가 저기 기획관리실장을 한 1년 했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학술진흥재단은 연구자들에게 돈 주는 곳입니다. 저기 1년에 아마 지금 3천억 정도 집행할 텐데 10년 전에는 그게 한 800억도 안 됐는데 예, 엄청 늘었죠. 과학문화재단 여기도 예, 주로 과학연구기금을 지원하는 데입니다. 연구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 찾아갖고 돈 주는 일을 하죠. 정보문화진흥원 이건 정보통신부 밑에 하고 있는 거고요.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트라는 아시죠? 이게 뭐 우리말로는 모르겠다. 한국 코트라가 뭐더라 뭐 해외 뭐 하여튼 외국에 장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을 성사시킬 때 이런 정보의 협조를 얻어내고 할 때 이 코트라가 항상 나서서 일을 합니다. 디자인진흥원 뭐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게 이른바 잡동사니라고 합니다. 모든 대상들이 다 분류를 해보면 깔끔하게 분류되는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을 분류할 때를 빼면 예, 동식물은 확실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책 분류할 때도 보면 어느 분야에도 집어넣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잡동사니 이렇게 합니다. 되게 잡동사니라는 카테고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예, 무한히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 게 문제죠. 잡동사니가 커지면 그 안에서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기타 공공기관, 국책은행, 자회사, 뭐 철도발전 뭐 자회사, 철도공사 자회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KDI 등 연구기관 60개,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12개, 국립발레단 등 문화예술기관 22개 뭐 등등이고요. 공적자금투입기관 아까 얘기한 원래 이건 국가와 관계가 없는 직접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우리금융기준, 서울보증보, 배우정권, 배우인터내셔널, 배우일렉트로닉스, 배우조선해양 김우정 회장님이 사고를 참 많이 치셨죠.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고를 좀 치시고요. 쌍용양회, 쌍용건설 이건 김석원 회장님이 사고를 치신 거고요. 하이닉스도 원래 현대전자입니다. 현대전자 현대전자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거는 삼성항공하고 국가에서 하고 있던 조그만 그 항공연구원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KAI라고 여기서 전투기 비행훈련하는 그 연습 고등훈련기 만들어갖고 열심히 팔고 있죠. 굉장히 고등훈련기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 두바이에서 에어쇼 할 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언제 비행기까지 만드냐고. 요거 훈련기인데 음성 돌파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잘 만들죠. 펜텍 이런 컴퓨터 회사 그죠? 펜텍, 앵큐리텍 이런 것들이 원래는 국가하고 상관없는데 안에 그때 다 망해가지고 그 사이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배우건들 같은 재작년에 팔았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쉬기 전에 퀴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이 생기는데 진짜 공공기관까지 함께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외부 효과, 비매대성, 비경합성 이런 외부 효과 사실 크고요. 두 번째 퀴즈는 이 중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권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의 헌법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죠. 헌법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들과 관계 있는 제일 먼저 선언합니다. 산업안전공단 일단 뭐 후보로 접수하고요. 다음 한 학생 빼고 여학생 여기 성 안 들었어요? 기지개겠어요? 기지개겠어요? 근로복지공단 이것도 후보로 접수해요. 또 국민연금공단 그게 공단으로 가네. 또 저기 뒤에 뭐 잡던 학생 건강보험공단. 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전부 공단 식구들만 등장하는데 공단 말고 없다는 거. 서울대병원. 자 이제 제 전학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뒤에 누가 없나요? 저기 여학생 지금 가요.
대한주택보증. 이 문제가 좀 어렵네. 예, 저 뭐다 쓴 학생? 응? 학술진흥재단. 저 가해학생. 응? 아, 문화예술 분야에 이런 거요? 아직도 서울대병원 하나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예, 근데 완전한 답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인정을 해드릴게요. 예. 혹시 다른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예. 응? 주택공사가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기관을 얘기를 하려면 그것이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기 빨간 옷 입은 여학생. 방송광고공사. 예, 비슷하긴 한데. 이건, 예, 계속 도전해보면 되네. 그 이전에 자유. 주택금융공사, 주택공사.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예, 저기 안경사람. 인터넷 진흥원. 예, 답이 안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흡수를 되는데 다음은 아니다. 창문의 자유. 저거 없다고 하면 못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예. 적폐공사. 적폐공사는 민간의 위탁에서 찍어도 되죠. 예, 정확히 가야 돼. 예, 지금 그거 방송영상 산업진흥원. 공항. 다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 딱 떨어지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권이라는 이런 겁니다. 국가가 직접 기업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 해보세요. 네, 산재하려고 하니까. 아, 네. 수자원공사. 응? 수자원공사. 감정원. 자,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시골에 놀러 가보면 군내 버스라는 군내 버스. 군내 버스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군 내에서만 다닌다는 겁니다. 강화도에 가면 강화에도 군내 버스가 있거든요. 제주도에 들어가면 뭐 어느 지역을 뺑뺑 도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이렇게 적자 노선이거든요. 완전히. 그 군내 버스가 왜 다닐까요? 적자 노선인데. 그죠? 그거 다니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교통권. 이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은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내가 나의 신체를 옮겨놓고 싶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 이것이 기본권이에요. 근데 버스가 돌지 않으면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읍내 나가려면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통수단을 제공 안 해준다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적자 노선을 도는 버스를 돌리는 회사한테는 황금 노선을 같이 줍니다. 돈 많이 걸리는 노선을 주고 그리고 적자 노선을 끼워 팔기를 해요. 원래는 국가가 조직해도 되죠. 국가가 버스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 되는 노선 안 되는 노선 다 하든가 안 되는 노선은 국가만 하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되는 거는 민간이 다 돈 걸고 돈 안 걸리는 건 국가가 다 책임지고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 국내 버스가 시골 구석구석 돌도록 하는데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황금 노선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서울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대구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여러분 답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요거 대답한 학생이 있나요? 고받고 예, 그 방송광고공사 이게 그래도 좀 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를 나눠주는 데죠. 그죠? 광고를 나눠주는 데고 이게 경쟁력이 부족한 그 방송사들에게 유리하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방송 광고를 하려면 직접 방송회사하고 방송사하고 거듭하는 게 아니고 방송 광고공사를 통해서 방송국의 광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방송은 통신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뉴스를 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정보 취득권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37조에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병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KBS는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안 들어있을 적이 없는데 KBS가 왜 있을까? 왜 공영방송이 있을까? MBC도 공영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 예를 들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독일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는 소송이 걸렸어요. 독일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를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94년 월드컵 때 같은데 미국 월드컵 한국이 그때 1무 1패로 아주 선전하고도 예선 탈락했던 경기입니다. 서정원 선수가 멋진 골을 넣고 그럴 텐데 그때 황선욱 선수가 볼리비아전에서 찬스를 좀 살렸으면 한 달에 한 2만원 내고 페이TV 보는 건데 거기 가입 안 한 사람은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중요한 A매치 축구 경기는 반드시 공영방송에서 해야 합니다. 이유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 가구를 다 포괄하는 배급망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대표 축구팀의 A매치 경기를 보는 것이 기본권에 속한다고 판결한 거죠.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공감이 가죠. 미칠 거예요. 그죠? 월드컵 8강 올라가고 이탈리아하고 붙는데 우리 집은 페이TV가 없어서 못 본다. 방송국에 가서 불 지를 겁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 시청권이라든가 라디오 시청권 또는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 이런 것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KBS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KBS라는 공영방송 하나만으로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최소한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방송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이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바코라고 하는 이 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걸 없애지 말자, 민영화하지 말자는 쪽이 학교입니다. 논리는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요. 예. 제가 기획했던 대답은 요거였는데요. 예. 국립병원,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병원을 대답한 학생을 왜 제가 반밖에 안 받았냐 하면 조교한테 얘기하세요. 반등 서명을. 서울대병원은 원래 국민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병원이 맞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일은 그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이론적으로는 맞고 실제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왜 국가가 병원을 세우느냐? 민간 병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병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스, 중국과 있던 나라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스 파동이 터졌을 때 아무도 걸리지 않았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사스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없었고
외국에 체류하고 심지어 중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상사주 수재원 중에도 사스에 걸린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 그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긴급히 치료를 받거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해야 할 때 민간병원들이 안 받아주면 굉장히 곤란한 사태가 발생을 하죠. 전염병을 막는 것,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기본부가 관련해서 볼 때 국가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립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대한민국 병상이 100개면 공공병상은 15개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긴 하지만 역시 국립병원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국립병원이고 국립대학의 병원이고 그 자체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 국립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서울대가 이런 일을 하는데 신경을 쓰느냐? 서울대병원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네. 전 세계에 제일 좋은 병원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비싼 질병을 치료하는데 관심이 많이가 있죠. 심지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의료급여 환자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네, 제가 장관을 해도 고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퀴즈는 그만 내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설명하죠. 아까 많은 학생들이 보험공단 종류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한국 방송공사도 있고 방송광고공사도 있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우체국은 여기 안 들어있죠, 이상하게. 우체국, 부정사업본부, 예, 그것은 시골 구석구석에 저 오대산 자락에 마을에 산 오토바이가 20분 떨어져 있는데 사는 단독가구 할머니 계신데 아들이 사우디에 돈 벌러 가서 옛날 같으면 편지 왔는데 배달해줘야죠. 그리고 한쪽 배달하는 돈 얼마 들까요? 우리 군대 간 아들이 편지 보냈다. 최소한 몇천 원은 들 거예요. 오토바이 걸고 교산에까지 가려면 인건비, 기름값 다 얼마죠? 몇백 원. 우편 한 장 가시면 배달해 주잖아요. 그것이 통신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 국가가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우체국을 민영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체국 관계 있고요. 한국통신은 지금 민영화가 됐습니다만 기술적인 변화 때문이고 원래 한국통신이 국영으로 생긴 것은 전국 모든 가정에다 전화망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망을 깔고 나면 이것이 자연 독점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것은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 사회적 위험 관리. 첫 번째가 요즘 심판이 못 적는데 외부효과, 두 번째가 국민기본권 보장, 세 번째가 사회적 위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건 뭐 질병이라는 위험이 되지 않고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거기 돼 있고요. 표준은 감정원 이렇게 다 위험관리에 해당됩니다.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 안전관리, 표준관리, 위험관리, 보험관리, 사회보험관리 이것들이 다 사회적 위험관리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슨 위험을 관리할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할까요? 자, 누가 큰 소리로 손 들고 어떤 위험을 정확하게 한번 장수의 위험. 혹시 이 대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학생 있어요? 흰옷 입은 이 학생. 돈 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관등성명을 꼭 조교에게 말씀하세요. 장수는 위험이 아닙니다. 장수 그 자체는 축복이죠. 오래 사는 거. 그러나 소득 없는 장수, 재산 없는 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만큼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 달리 없습니다. 장수라고 대답한 학생도 아마 이걸 염두에 뒀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같아서 처음부터 정확히 표현하라고 했죠.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위험이고 개인적인 재앙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금이고 강제저축제도 강제보험이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연금 보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기업을 세우는 이유, 경제정책을 관리할 목적으로 세우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관리할 목적으로 세우는 공기업들은 어떤 곳이냐? 국책은행, 옛날에는 IBK, 중소기업은행, 지금 거의 정부 통계를 벗어나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문제가 멋지죠. 주택은행, 국민은행 이런 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다 옛날에 국가가 사실상 관리하던 은행들입니다. 산업은행. 목적이 다 있죠. 중소기업은행은 원래 중소기업의 이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만든 은행입니다. 주택은행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국가가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주라고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죠?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고 은행들이 대기업들이 책임지고 살리라고. 그렇지만 은행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죠. 지금도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은 최악의 경우에 한국은행이 살려주잖아요. 국가가 후원하지 않는 한은 국가가 소유한 은행이 후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영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정부가 세금으로라도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어도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신용정책과 관련해서 국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시장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그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공기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책은행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자금 투여 기관. 이건 전부 다 신용위기, 외환위기에서 초래되는 신용위기를 거쳐서 실물경제 위기로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갔을 때 거기 파만파 번져가는 파산의 도미노를 스톱시키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한 거죠. 국민세금을. 이것도 역시 정책관리 목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소유기업으로 만든, 일시적으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그 공기업이 왜 만들어졌느냐, 왜 존재하느냐, 처음부터 그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누면 한 4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분류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부의 공문서를 보면 때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정부에 있어봤지만 왜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지. 이것은 매우 편의주의적인 외형상의 혹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 분류입니다.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왜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문서 혹은 보고서라는 것은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중심으로 혹은 정책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이렇게 옛날부터 해갖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 기업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지금 40분 55분까지 쉬겠습니다. 55분까지 쉬고 여러분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 공기업 민영화의 1단계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